안녕하십니까.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박영수 변호사입니다. 네, 베트남에 투자를 고려하시는 기업분들 대상으로 투자 진출에서부터 엑시트까지 전반적인 개관에 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제를 잡은 것은 베트남 투자 진출에서부터 엑시트까지입니다. 그래서 한번 목차부터 보시면요. 첫 번째로 이제 주요 용어 정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베트남에 아예 투자가 이제 처음이신 분들은 용어 자체부터도 낯설어서 이제 좀 대화가 어려우시거나 아니면 이해가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신데 제가 베트남 투자할 때 주로 이제 여기서 자주 언급되는 용어 부분을 미리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신설 투자 조직의 유형으로요. 베트남에 이제 투자를 하기로 결정을 하시는 경우에 어떤 형태로 이제 그 조직을 설립을 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어떤 조직들이 있는지 이제 개관을 해드리고 그 중에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법인에 대해서 이제 주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3번은 M&A인데요. 투자가 이제 신설 뭔가 법인을 통해서 설립을 통해서 직접 투자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기존의 베트남에 설립된 법인의 지분이나 주식을 인수해서 하는 구조도 많기 때문에 M&A에 관해서도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엑시트인데요. 투자 보통 하실 때 기본적으로는 내 돈이 어쨌든 적지 않은 돈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베트남에서 과연 엑시트 할 때는 뭐 어떤가라는 부분도 초기 투자하실 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엑시트 부분도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순서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그래서 첫 번째 주요 용어 정리부터 살펴보면요. 이제, 예, 여기 자주 투자, 초기 때, 뭐 이후에도 많이 이제 언급되고, 사용되는 용어들을 제가 한번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ERC, IRC, LURC, 뭐 PC, 뭐, Industrial Zone Authority, DPI, DICA, 뭐 이런 약칭 용어들로 많이 이제 쓰이고 있는데, 이게 과연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적어도 이제 혼동은 없으시도록 이제 말씀을 드리면 ERC, IRC는 보통 이제 법인을 외국 투자자분께서 이제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은 법인 설립과 관련된 증서를 받으셔야 되는데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국의 사업자 등록증에 해당되는 게 이제 ERC라고 해서요. 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이라고 전체 풀 용어로는 이렇게 쓰이고 한국어로는 이제 당연히 기업 등록 증서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IRC는 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로 투자법에 따른 투자 등록 증서인데요. 이제 외국 투자자가 베트남에 이제 법인을 설립할 때 베트남 이제 입장에서는 개별 프로젝트가 있어야지만 법인 설립을 허가를 해줍니다. 그게 뭐 제조든 서비스든 불문하고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가 있어야지만 법인을 설립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프로젝트와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되는 게 이제 IRC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ERC는 저희 이제 한국의 기업, 사업자 등록증에 해당되는 기업과 관련된 증서입니다. 그래서 법인 설립을 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IRC, ERC를 받게 되고, 모든 따라서 이제 외국 투자자 법인, 베트남에 소재하고 있는 외투 법인인 경우에는 예외 없이 모두 IRC, ERC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설립을 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IRC, ERC를 받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ERC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업 등록 증서다 보니까 이것을 규율하는 법은 이제 기업법이고요. IRC는 투자와 관련된 것이다 보니까 투자법이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LURC라는 용어도 많이 언급이 되는데 LURC는 Land Use Right Certificate의 약칭으로 한국어로는 이제 토지법에 따른 이제 토지 사용권 증서, 토지 사용권 증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 보통 이제 사회주의 국가, 베트남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이해하고 계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토지에 관해서 한국과 같이 소유권 개념이 없습니다. 토지 이외의 이제 건물의 경우에는 소유권 개념이 있지만 토지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소유 관리하고 이것을 기업이나 개인에게
임대를 해준다는 그 컨셉으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토지와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는 토지 소유권 증서가 아니고 사용권 증서라는 형태로 발급이 되고요. 쉽게 말해서 한국의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한국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 등기부 등본 중에서도 건물과 토지가 이제 분리돼서 등기부 등본이 발급되는 것에 반해서 베트남인 경우에는 이제 LURC에 건물의 소유권 부분까지 같이 담기게 됩니다. 그래서 용어는 Land Use Right Certificate이지만 그 LURC 안에 건물 소유권의 토지 사용권뿐만 아니고 건물 소유권에 관한 부분도 담긴다는 부분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주로 이제 증서에 관한 뭐 ERC, IRC, LURC였다면 이제 그다음 이제 세 개는 이제 관할기관과 관련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PC 보통 이제 투자법이나 기업법을 보게 되면 PC, 뭐 Industrial Zone Authority, DPI라는 관할기관들이 많이 언급이 되는데 이게 언급이 되는데 이게 PC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시청, 뭐 도청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뭔가 인허가 관련돼서 좀 많이 관할기관으로서 인볼브 되는 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법인 설립과 관련돼서 언급되는 기관들이 이제 Industrial Zone Authority하고 DPI 이 밑에 보시는 이 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제조법인 중에서 이제 공단 내로 보통 이제 추후에 설명드리겠지만 공단 내로 들어가시는 경우에 그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인 설립할 때 IRC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경우에 IRC를 발급하는 관할 기관이 이제 Industrial Zone Authority고요. 그래서 뭐 EZA라고 보통 이렇게 줄여서 얘기하고 한국어로는 공단관리위원회 이렇게 보통 언급을 합니다. 그다음에 DPI는 그 아까 제조법인의 IRC 많은 인더스트리얼 존 어서리티가 관할하지만 그 외에 뭐 서비스 법인의 ERC나 IRC, 제조법인인 경우에도 이제 ERC인 경우에는 모두 다 DPI에서 관할을 하고 DPI는 Department of Planning and Investment로 그 관할 시성의 계획 투자국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베트남은 이제 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긴 나라고요. 생각보다 한반도 1.5배 정도 되는 큰 나라고 한국으로 치면 이제 특별시나 뭐 광역시, 뭐 도같이 이렇게 지역들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소재지 법인 설립하는 관할 기관도 기본적으로는 뭐 시티 레벨, 예를 들어서 뭐 하노이시, 호치민시, 또 프로빈셜 레벨, 예를 들어서 뭐 방닌성, 뭐 빈증성 이런 식으로 그 자칫 그 단체마다 이제 관할 기관이 이렇게 달라지게 되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세 가지는 이제 관할기관 관련된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직접 투자 자본금 계좌라는 디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Direct Investment Capital Account의 줄임말로 보통 외국 투자 법인이 베트남에 이제 신설 법인을 설립하시게 되면 그 특수 목적으로 쓰이기 위해서 반드시 이 디카를 개설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외화 계좌인 US 달러 관련된 이제 계좌, 그 다음에 베트남동 계좌 이렇게 두 가지 계좌를 오픈하시게 되고 법에 따른 특수 용도에 맞게 반드시 사용하셔야 되고요.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조금 더 관련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베트남 투자나 뭐 그 이외에도 하실 때 뭐 이 약칭 용어들 ERC, IRC, LURC, 관할기관으로 PC, Industrial Zone Authority, DPI, 그다음에 특수계좌로 디카라는 게 있다라는 거를 익숙해지시고 이해하시면 훨씬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기본 영어가 익숙해지셨으니까 신설 투자 조직의 유형에 관해서 한번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베트남으로 어쨌든 투자를 하고자 하시는 경우에 그러면 여기에 투자를 했을 때 어떤 조직 형태들이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 대표적으로 이제 네 가지 조직 형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Representative Office라고 해서 보통은 줄여서 Rev Office 혹은 RO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연락사무소, 대표사무소라고 합니다. 한국어로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업이나 매출 활동이 절대 불가하고요. 매출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장 조사나 기초적인 마케팅 이런 것에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보통은 이제 베트남에 뭔가
당장 투자를 하거나 하시기에는 좀 약간 머뭇거려지지만 베트남에 대해서 뭔가 조금 더 시장 조사를 하고 좀 더 연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보통 초기 진출 단계로 랩오피스 형태로 많이 나오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가 있고요. 대신 이제 당장 뭔가 여기서 매출을 일으키겠다라고 하시면 이제 맞지 않는 조직 유형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브랜치,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지사라는 형태인데요. 요거는 이제 베트남 내에 뭔가 법인의 지사가 아니고 한국 투자자분이 예를 들어서 바로 베트남에 다이렉트로 브랜치를 설립하는 경우를 언급해 드리는 건데요. 브랜치는 기본적으로 이 랩오피스하고는 다르게 직접 영업 활동은 가능합니다. 다만, 베트남이 이제 그 WTO에 가입했을 때 그 서비스 스케줄에 따라서 이제 어느 서비스 업종은 뭐 개방하고 어떤 거는 제한을 두는 이런 서비스 스케줄표와 관련된 양어안이 있는데 커밋먼트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서비스 업태별로 이 브랜치를 설립을 허용한 업종이 있고 아닌 업종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건설이나 이제 은행과 관련된 일부 서비스인 경우에는 이제 한국투자법인이 바로 베트남에 브랜치 설립이 가능한데 원칙적으로는 그 외에 대부분은 브랜치 설립이 안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브랜치는 기본적으로 뭐 건설이나 은행의 일부 외에는 사실상 그렇게 많이 쓰임이 있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오피스는 보통 PO라고도 줄여서 많이 합니다. 이거는 시공업, 건설 시공업종에 한정이 돼서 이거는 뭔가 영속하는 리걸 엔티티가 아니고 그 해당 프로젝트를 위해서 설립이 되고 그 프로젝트가 끝나면 이제 청산하는 형태의 임시사무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설 시공업종에서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또 쓰임이 없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대부분의 서비스나 제조법인에서 보통 네, 우리가 베트남에 투자한다. 그래서 뭔가 신설 조직을 설립한다라고 하면 결국 4번 이제 살펴볼 컴퍼니, 리걸 엔티티가 있는 법인 형태로 법인 설립으로 이제 초점을 주로 맞춰지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랩오피스, 브랜치, PO 모두 다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본격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는 이 컴퍼니에 대한 것이고 따라서 컴퍼니에 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법인의 종류인데요. 보시면 이제 사실 기업법에서 이런 법인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오버뷰를 하고 있는데 그 외국 투자 법인이 이제 베트남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주로 이렇게 크게 LLC와 JSC 형태로 나뉘고요. LLC도 그 투자자가 1인이냐 또는 2인 이상이냐에 따라서 1인 유한책임회사, 2인 이상의 유한책임회사, 1인 LLC, 2인 이상의 LLC로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이 JSC는 주식회사고요. 이해하고 계신 바와 같이 Joint Stock Company, JSC라고 약칭해서 많이 부르고, LLC는 Limited Liability Company에서 이제 유한책임회사 형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LLC는 다시 1인과 2인 이상으로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베트남에서는 JSC와 LLC의 가장 큰 두드러진 특징은 투자자 수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말 그대로 1인 LLC는 투자자가 기본적으로 1인인 거고요. 그 다음에 2인 이상의 LLC, 그러니까 멀티멤버 LLC 같은 경우에는 2인 이상인데 대신 그 맥스는 50인 미만, 49인까지만 이제 설립이 되는 이제 보통 2인 이상으로 투자하시는 경우에 이제 고려하실 수 있는 거고 JSC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게 3인 이상입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인 주식회사, 1인 주주가 허용이 되기 때문에 JSC 형태로 많이 설립을 하시는 것에 반해서 베트남인 경우에는 JSC가 최소 발기주주가 3인 이상이 필요하다는 점 때문에 보통 한국 투자자분들 보면은 보통 한국 투자법인이 내가 단독 투자할 거야. 또 이제 한국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오너십이나 컨트롤하는 걸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시기 때문에 보통 그러니까 2인 이상의 합작을 선호하지 않으시고 단독 투자 형태로 선호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결론적으로는 이 1인 LS로 보통 기결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상황 경우에는. 근데 보통 2인 이상이다. 근데 심지어 또 3인 이상이다라고 하면 뭐 2인 LLC
갈지 아니면 JSC로 갈지 이제 유불리를 따져셔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관 구성도 이 회사 형태에 따라 세부적으로 이제 내부 기관 구성도 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1인 LLC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가지의 기관을 갖고요. 특히 이제 여기서 뭐 투자자가 법인인데 1번에서 체어맨 또는 뭐 멤버스 카운슬 구조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이제 투자자가 법인인 경우에 이제 대창 기업법에서는 그 투자자가 법인이기 때문에 그 투자자의 의사를 대신 결정해 줄 수 있는 자연인을 자연인에게 위임을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 위임을 받은 이제 수임 대표자라고 하는데 그 대표자를 보통 체어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수임인이 한 명인 경우에는 이 체어맨 구조로 가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투자 법인이 2인 이상, 특히 이제 3인 이상으로 이제 수임 대표자를 여러 명을 위임했다라고 하면 그 수임인이 여러 명이기 때문에 그 수임인들로 구성된 사원총회, 멤버스 카운슬을 구성하는 형태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자 법인인 경우에는 1, 2 기관을 갖는데 1에서 보통 체어맨이나 멤버스 카운슬 구조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 근데 대부분은 투자자 법인인 경우에는 수임 대표자를 1인 지명하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체어맨 구조로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고 혹시라도 투자자가 법인이 아니고 법인이 이제 대다수지만 혹시 개인 투자자이시다라고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1, 2의 기관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멀티멤버 LLC 같은 경우에는 1, 2, 3의 기관 구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뭐 사원총회, 그 다음에 사원총회 의장, 뭐 제너럴 디렉터, 보통 이사라고 하는데 GD라고 이제 약칭을 했고요. 근데 JSC는 다 뭐 한국하고 이 부분은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GMS, 주주총회, BOM, 이사회, 인스펙션 커미티, 그래서 감사위원회, GD, 뭐 이사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기재해 드렸는데 보통 여기서 GD들은 다 들어갔죠. 어느 회사 형태나 기관 구성은 GD가 항상 있는데 이 제너럴 디렉터 이사라는 그 기관이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베트남에 법인 설립된 법인장 하는 게 이제 베트남 기업에서는 legal representative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GD가 보통 legal 랩을 겸임을 합니다. 그래서 주의하실 것은 이 법인장, 리걸랩이라는 거는 기관이 아니고요. 여기 어디에도 리걸 레프레젠테티브라는 내용은 없죠. 그래서 리걸 레프레젠테티브는 기관이 아니고요. 기관은 GD인데 GD가 이제 리걸랩을 이제 겸임하는 형태로 리걸랩은 직위 정도로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제 질문하시는 게, 그러면 베트남 법인장은 베트남에 상주해야 하냐? 이런 질문들이 많으시는데, 상주가 원칙입니다. 근데 만약에 상주를 못 하시는 사정이 있으시다, 그러면 그 법인장이 그 위임장, POA를 통해서 다른 분에게 위임을 하시면 되고, 그 수임인이 상주를 하시면 됩니다. 의결 종족수는 회사 형태마다 이렇게 좀 차이가 있고요. 특이점은 LLC 같은 경우에는 정관에서 그 의결 종족수보다 감경하는 게 가능한데 JSC 같은 경우에는 정관에서 조차도 감경할 수는 없고 가중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컨트롤십 확보를 위해서 내가 뭐 몇 퍼센트 확보해야 이게 내 마음대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질의도 많으신데 그거를 판단하실 때 의결 정족수 최소의 의결 정족수를 고려하셔서 특별 결의까지 고려하셔서 퍼센티지를 가져가시는 것을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법인 설립 아까 종류는 말씀드렸고요. 법인 설립 절차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설립 절차는 크게 업종별로 제조하고 서비스로 나뉘어서 절차는 큰 틀에 있어서는 대동소이하지만 세부적인 이슈나 또 포인트 두셔야 될 부분들이 좀 강약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 절차별로 제조법인하고 서비스법인을 좀 이렇게 양분해서 계속 비교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법인 설립하기 전에 사전 검토를 하실 텐데요. 제조법인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에서 외국 투자자 지분 제한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국 투자자분께서 100% 제조법인 설립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염색 같은 경우는 환경 오염 이슈가 크기 때문에 사실상 제한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 이제 생산시설에서 환경 오염 물질이 나오는 경우 그게 뭐 많든 적든지 간에 영향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 설립 이후에 환경 영향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은 좀 유념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사전 검토에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오히려 서비스 법인 쪽인데요. 서비스 법인 같은 경우는 업종별로 그 외국인 지분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베트남에서 WTO 가입했을 때 WTO 커밋먼트라고 그 서비스 업별로 그 뭐 100% 외국인 투자자한테 개방할지 51% 아니면 뭐 49% 아니면 베트남 법인하고 합작으로만 뭐 허가를 한다든지 이런 이제 커밋먼트를 한 그 양호안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거기에 따르면 구체적인 서비스의 업종별로 외국인 지분 제한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추가해서 뭐 한국 같으면 뭐 한배 FTA나 아니면 베트남 국내 법령도 같이 이제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혹시 본인 한국 쪽에서 투자하시는 이제 그 업종이 서비스 업종이 외국인 지분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항상 반드시 사전에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저희가 보통 이런 외국인 지분 제한 관련된 부분을 FOR 또는 FOL이라고 얘기하는데 Foreign Ownership Restriction 또는 이제 Foreign Ownership Limitation이라고 해서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FOR 이슈 외에도 최소 자본금, 그러니까 법에서 특별히 어떤 서비스 업종, 특히 이제 조건부 업종 같은 경우에 그 법적 자본금이 최소 얼마는 돼야 된다라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께서 투자하시는 업종이 혹시 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 것인지,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컨디셔널 업종 중에서 그 제가 법인 설립할 때는 기본적으로 IRC, ERC 증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증서를 취득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뭔가 관련 주무부처로부터 서브 라이선스를 받아야 되는 것은 없는지 부분은 좀 사전에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본금 개념인데요. 이거는 제조법인, 서비스법인과 뭐 관련 없이 뭐 공통적인 사항인데 보통 이제 베트남에서 이제 투자할 때 그 법인 설립할 때 특히 총 투자 자본금은 정관 자본금 또는 납입 자본금 플러스 대출 자본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정관 자본금 또는 납입 자본금은 그 법인 설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투자자가 그 납입하기로 한 자본금이 반드시 납입되어야 되는 자본금을 말하고요. 대출 자본금은 베트남의 법인이 설립된 이후에 그 은행이나 이렇게 제3자 통해서 뭐 론 형태로 이렇게 충당을 한다라고 하면 그 자본금이 이제 대출 자본금이라고 얘기하고 둘 간의 대출 자본금과 납입 자본금을 합한 금액을 총 투자 자본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IRC에는 총 투자 자본금이 명시가 되고요. ERC에는 정관 자본금 또는 납입 자본금이 명시가 됩니다. 특히 이제 대출 자본과 관련해서는 혹시라도 만기 1년 초과한 그 베트남 법인이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이나 제3자로부터 역외 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베트남 중앙은행인 SBB로부터 사전 등록을 받아야 된다는 점은 좀 유념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전 기본적인 검토가 끝났으면 어디에다가 이제 제조법인 같은 경우는 공장을 설립하고 서비스 법인인 경우에는 어느 곳에 사무실을, 오피스를, 둘 것인지를 정해야 합니다. 제조법인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 표시해 드린 것 같이 공장 소재지 물색하는 소재지로는 공단 외도 있고 내도 있고요. 공단 외에서도 다시 토지 임차하는 경우, 공장 임차하는 경우, 공단 내에서도 토지를 정확히는 전차하는 경우, 공장 임차하는 경우, 이렇게 세부적인 유형들이 나뉠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공단 내로 들어가시고, 토지 전차하는 유형이라고, 이 첫 번째 유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단 외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베트남에서 제조법인 경우에는 공단 내, 산업단지 내로 들어가는 것을 인코리지하지 공단 외에서는 기본적으로 제조법인이 설립을 할 수 없도록 마스터 플랜이 토지 운영이나 지목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조법인인 경우에는 가급적 공단 내로 들어가시는 게 맞고 공단 내에서도 간혹 가다가 이미 다 공장까지 완공된 공장의 뭐 한 동이나 아니면 일부 면적을 임차하시는 유형도 있지만 그 경우보다는 보통 공단 개발사의
토지, 비어있는 토지를 이제 전차 받아서 설립하는 형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형이 제일 많으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일반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전차라고 특별히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정부가 토지를 소유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공단 개발사, 그러니까 인더스트리얼 존을 개발하는 디벨로퍼에게 임대를 합니다. 국가가. 그러면 공단 개발사가 그 토지를 임차를 받는 거죠. 임차를 받으면 그 큰 면적, 그 산업단지 내 면적에 이렇게 구획을 해가지고 일부 면적을 쪼개서 다시 이제 제조법인에게 그거를 전차, 서브리스하는 형태로 됩니다. 그래서 투자자분께서는 그 서브리스를 받아서 이제 들어오시는 형태가 되고요. 그래서 엄밀히는 이제 전대 전차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임대차하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는 전대차로 말씀드린 이유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법인은 훨씬 간이합니다. 그냥 오피스에 들어가셔서 뭐 사무실 비어 있는 곳 임대를 하시면 되는데요. 보통은 이제 서비스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제조법인하고는 다르게 주로 대도시, 하노이시나 호치민시 소재지 오피스로 주로 많이 들어가시게 되죠. 다만 이제 제조법인 경우에는 외곽 지역으로 많이 설립이 되시기 때문에 좀 약간 그 소재지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소재지 물색이 끝났으면 그 이제 임대차 가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는데요. 임대차 가계약은 왜 가계약이라고 하냐면 아직 법인 설립이 아직 안 됐죠. 안 됐기 때문에 그 기본적으로는 공단인 경우에는 공단 개발사랑 제조법인인 경우에는 서비스법인인 경우에는 그 오피스의 소유자하고 그 투자자 간의 임대차 가계약이나 MOU 형태로 기본적으로 이제 체결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임대차 가계약을 체결해야지만 뒤에 보시는 이제 법인 설립 신청을 드디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고요.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임대차 가계약 체결할 때 그 사전에 반드시 그 제조법인이든 서비스 법인이든 그 임대를 주는 쪽에 ERC하고 LURC를 통해서 임대인이 적법하게 임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고요.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혹시 권한이 없는데 체결하셨다가 또 낭패를 보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꼭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이제 IRC, ERC를 취득하는 절차로 가게 되고요. 그래서 IRC부터 신설법인은 IRC부터 취득하고 그 다음에 ERC를 취득하는 순서로 진행하게 됩니다. 옆에 소요기간은 이제 법상 소요기간이고 베트남은 기본적으로 법상 소요기간보다는 좀 다소 지연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약간 특이점은 이제 ERC는 제조나 서비스나 상관없이 DPI, 아까 초반에 그 약칭에서 용어 정리 설명드렸을 때 말씀드렸던 DPI가 다 관할하는데, IRC인 경우에는 제조법인은 이제 Industrial Zone Authority라는 공단관리위원회가, 그 다음에 서비스 법인 같은 경우에는 관할 시성의 DPI가 이제 관할을 해서 관할 기관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도 조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설법인은 기본적으로 IRC부터 그 다음에 ERC 순서로 순차적으로 취득을 하게 되고요. 이제 그 설립된 법인이 이제 ERC나 IRC의 변경 사항이 있어서 변경될 때에는 ERC 먼저 변경하고 그 다음에 IRC 변경하는 순서로 진행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법인 IRC, ERC까지 받게 되면 기본적으로 법인 설립과 관련된 증서는 모두 다 취득했다고 보면 되고요. 법인 설립 완료 이후에 이제 절차들 보면 뭐 인감 제작해서 DPI에 통보하고 초반에 그 용어 정리에서 말씀드렸던 베트남 소재 은행의 디카, 뭐 보통 외화 계좌는 US 달러 계좌, 그다음에 베트남 동 계좌 각각 하나씩 오픈을 해서 이 디카에 특별한 쓰임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면 초반에 아까 납입자본금, 정관자본금 납입할 때, 90일 이내 납입할 때 반드시 디카로 납입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론 캐피탈, 아까 대출자본금 있는 경우도 있다고 했는데 그 대출자본금을 입금하고 상환할 때 모두 다 또는 이자 납입할 때 다 이 디카를 통해서 해야 하고 이익송금 같은 경우 투자자에게 배당금 송금할 때도 디카를 통해서 그 다음에 나중에 이 법인을 종국적으로 청산해서 자녀금을 송금할 때도 디카를 통해서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디카를 이제 클로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카라는 게 이 주요 이제 자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에 있어서의
법에 따른 쓰임이 있기 때문에 이 디카도 계좌를 반드시 초반에 오픈을 하셔야 되고요. 디카까지 오픈이 되면 말씀드렸듯이 납입자본금을 반드시 법인 설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납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끝나셨으면 이제 법인 설립이 다 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계약이 아니고 이제 투자자에서 이 베트남 신설 법인으로 명 정도를 변경하고 가계약에서 이미 많은 상당 부분 자세한 내용을 정했기 때문에 이제 본계약이라는 명칭과 이제 그 계약 당사자가 투자자에서 베트남 신설 법인으로 바뀐다는 점에서 이제 임대차 본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조법인이나 서비스법인 동일하고요. 다만 이제 임대인 쪽이 공단 개발사냐 아니면 오피스 소유자냐 이 차이만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신설법인에 관한 이제 절차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반드시 베트남에 직접 투자하실 때 신설법인으로 진출하시는 경우가 일반적이긴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경우는 아니죠. 딱 봤더니 본인께서 하고자 하시는 업종에 되게 훌륭한 베트남 로컬 법인이 있다. 시장도 이미 어느 정도 자리 잡았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도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당연히 M&A, 지분 인수, 주식 인수하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고 지분 인수, 주식 인수를 통해서 이제 베트남에 진출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간략하게 M&A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면 다른 나라 M&A, 뭐 한국과 다른 나라 M&A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외 투자인 점에서 특히 M&A로 고려하실 때 사전 검토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아까 그 서비스 업종으로 법인 설립할 때 FOR 또는 FOL 이슈, 그러니까 외국인 지분 투자 제한 이슈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로 M&A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 예를 들어서 개발업을 하고 개발 업종에 이제 하시던 분이고 이제 베트남의 부동산 개발 업종에 법인을 지분 인수를 하고 싶은데 이 지분에 혹시 개발 업종이 100% 가능한지 아니면 지분 제한이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에 따라서 지분 제한이 있으면 최대 인수하실 수 있는 지분이 뭐 예를 들어서 51%면 51%, 50%면 50%뭐 이런 식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항상 검토를 하셔야 되고 근데 주의하실 점은 뭐 업종이 여러 개다. 뭐 A, B, C 업종이 있다. 근데 그 중에 A는 100% 개방이 돼 있지만 B는 51%까지 외국 투자가 가능하고 C는 뭐 49%까지만 오픈돼 있다라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제일 낮은 지분 제한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ABC 업종을 다 인수하실 때, 하나의 법인, 타겟을 인수하실 때 49%밖에 인수하실 수 없다는 점, 그 점은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M&A나 신규 투자나 서비스 업종인 경우에는 항상 이 FOR 이슈, FOL 이슈가 중요하다. 이거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신설법인인 경우에는 IRC, ERC 취득 순서인데 지분 양수도에서는 일반적으로 관련 인하가는 세 가지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M&A 어프로벌이라는 게 좀 특이한 절차가 하나가 끼고요. 그 다음에 ERC 변경, IRC 변경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M&A 어프로벌은 그 투자법에서 조건부 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타겟이 아니면 이 주식 인수 결과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이 증가하는 경우, 그러니까 기존에 50%였는데 외국 투자자의 지분이 뭐 90% 늘어난다든지 이런 경우에 이제 M&A 어프로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상으로는 뭐 관할 시성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무조건 외국 투자자가 지분 인수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 외에도 M&A 어프로벌을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하신 다음에 이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흔히 있는 경우는 아니지만 지분 인수할 때 보통 이제 그 큰 딜 같은 경우에는 혹시 이제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신고가 사전 신고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지분을 인수하는데 50% 초과해서 지분을 인수한다. 그런데 그 딜에서 자산 규모가 뭐 3조 동, 뭐 매출액이 3조 동, 거래 금액이 1조 동과 같이 이렇게 좀 상당히 큰 규모의 딜이다라고 하면 베트남에서 기업 결합 신고를 사전 신고를 해야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머저 파일링 이슈도
항상 혹시 대규모 거래인 경우에는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머저 파일링 이슈가 있으면 반드시 이 기업 결함 신고를 먼저 사전에 진행하시고 지분 양수도 관련된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신규 투자에서 엑시트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아니, 신규 투자하는데 웬 엑시트냐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보통 대부분은 투자자분께서 투자를 하실 때는 당장 지금 근시안적으로 이 투자만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투자한 이후에 본인들은 왜냐하면 자금이 뭐 적게는 한화로 1억 원부터 많게는 이제 뭐 몇백억, 몇천억 이상까지도 투자금이 이제 투여가 되기 때문에 항상 엑시트를 투자할 때 같이 고민을 하시고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보통 거래 초기 단계에서 엑시트까지도 같이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엑시트 관련된 부분도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베트남에서의 엑시트 방안은 크게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M&A,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법인을 설립한 다음에 지분을 이제 매각한 다음에 엑시트 하겠다라는 지분 양수도 방안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뭐 지분 양수도까지는 아니지만 결국적으로는 그 회사를 뭔가 설립을 했으면 종국적으로 이 회사를 청산한다라는 측면에서 청산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종국적인 엑시트까지 되긴 어렵겠지만 기본적으로 투자한 자금을 조금씩 감자하면서 이제 투자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감자도 일종의 엑시트 방안으로 고려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안들이 있고요. 다만 이제 회사 청산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이 특히 이제 왜냐면 청산을 하려면 세무적인 부분도 모두 클로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주로 관할 세무과의 관계에서 조금 굉장히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서 보통 한 1년 정도 이상 기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감자 같은 경우에는 기업법에서 아까 회사 형태 말씀드렸듯이 1인 LS냐, 2인 이상 LS냐, JSC냐에 따라 감자와 관련된 사유가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고 그 경우에만 감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실무상으로 그 조항에 해당이 되는 사유라 하더라도 사실상 베트남 관할 당국에서는 이 투자된 돈이 다시 뭔가 빠져나간다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반갑지 않은 거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굉장히 엄격하게 접근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투자금이 뭔가 투자를 하실 때는 감자 부분은 쉽지 않다라는 부분은 염두에 두시면서 항상 신중하게 투자금을 책정하시고 집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항상 궁금해 하시는 게 그러면 이 베트남 법인에 이익금이 있을 때 배당 이익이 투자 본국으로 송금이 되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베트남도 이제 누적 결손금이 없고 순이익이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는 이제 본국으로 송금이 가능하고 많은 기업체들이 이익 송금을 이렇게 실제로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무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제 강의는 일단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데, question and answer 타임으로, 이게 아무래도 동영상 강의다 보니까 제가 직접 이제 질문을 지금 수시로 받기는 어려워서, 주로 이 투자, 관련된 부분에서 자주 하시는 질의들, 세 가지 정도만 일단 뽑아봤어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고, 어, 하는 자리를 갖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FOR 이슈 관련된 건데요. 한 회사가 게임 개발, 유통하는 회사입니다. 한국에서 이제 게임 퍼블리싱 한다고 하는데 베트남에 이제 진출하고자 하는데 혹시 이제 진출하기 전에 사전 검토 단계에서 외국인 투자 지분 제한이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거를 지분 제한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때는 아까 베트남 WTO 커밋먼트를 가장 먼저 살펴보는데, 살펴보니까 게임 개발인 경우에는 지분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100% 외국 투자자가 투자가 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퍼블리싱 관련된 부분은 외국 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는 게 49%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회사가 게임 개발 및 유통까지 같이 하실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시면 제가 아까 FOL 이슈에 있어서 가장 낮은 게 적용이 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49%까지만 지분 출자 가능하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1인 단독 투자는 어렵고 신설 법인 설립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51%는 베트남 로컬 파트너와 합작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분이 M&A 통해서 지분 인수를 하신다 하더라도 뭐 베트남 로컬 업체를 인수한다라고 했으면 최대 이분이 인수하실 수 있는 지분은 49%까지인 거죠. 그래서 그만큼 FOL 이슈가 서비스 법인인 경우에는 중요하다. 두 번째는 이제 뭐 일반적으로 많이 질문하시는 건데, 법인 설립 절차 소요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보십니다. 뭐, 제조법인이냐, 서비스 업 중에서도 어떤 업종이냐에 따라서 뭐 컨디셔널하냐 아니냐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지만, 큰 틀에서는 IRC 먼저 받으시고 ERC 받으시면 된다. 근데 IRC는 뭐 법상 기간은 15일, ERC는 3영업이었으나 이제 전반적으로 더 소요되기 때문에 법인 설립과 관련된 증서 취득은 대체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물론 그거는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일대 보통 그렇게 소요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의는 아까 방금 말씀도 드렸지만, 베트남이 아무래도 좀 신흥국이다 보니까 혹시 돈이 투자가 된 다음에 본국으로 이익금 송금은 가능한가요? 혹시 뭐 송금이 안 되는 건 아닌가요? 라는 질의가 많으신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적 결손, 그러니까 해당 회계연도에는 이익금이 있더라도 작년 회계연도에 손실이었다. 그러면은 그걸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져서 누적해서 이제 이익금이 있으신 경우에 그 한도 내에서는 적법하게 본국으로 송금이 가능하십니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일단 저의 강의는 마치는 것으로 하고 혹시 관련해서 궁금하시거나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뭐 이메일이나 연락 주시면 응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